청와대가 굳이 왜 이게 나서는가? 사실 그 서로 발견됐으면은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했었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국민들이 무척 많았던 거예요. 이거 국민이 알아야 되거든요. 뭔가 밝힐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증거인멸을 한 거란 말이죠. 11페이지밖에 없었다. 다 파쇄했다. 이랬는데 어떻게 이게 발견됐는지. 너무 미스테리가 많아요. 이건 분명히 밝혀야 돼요. 저 한마디만 좀 더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적폐청산을 1위로 꼽은 거는 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향후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 담긴 국정 설계도가 공개됐습니다. 무려 100대 국정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정권 초기에 강력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봐야 할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앞으로 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지 국민 앞에 밝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상당히 이제 체계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5대 국정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20대 전략, 거기에 따른 또 100대 국정 과제, 그리고 437개인가의 또 실천 과제,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가도 세 단계로 처음에 이제 혁신기, 네. 그다음에 이제 도약기, 안정기 해서 국정의 이제 청사진을 밝혔다는 의미가 있죠, 최초로. 문재인 정부의 그 출발의 기점이 적폐청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국정과제의 제1번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프레젠테이션 좋고 항목 좋고 그다음에 세부 항목 다 좋고 근데 과연 그 돈을 어떻게 이제 마련하느냐 이것이 이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둘러서 증세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증세라는 말을 그냥 일직선으로 줄긋기를 한 게 아닌가. 지금 전체 리포트가 200페이지짜리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은 국가 운영이라는 게 그거예요. 대부분은 돈이 드는 사업들입니다. 네. 그러면 국가 운영에 돈을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가 이것이 기본이거든요. 현재 그 전체로 한다면 한 178조가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00페이지의 내용 가운데서 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재원에 관한 부분은 딱 3페이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꼭 제 공약 1호, 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꼭 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1호라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도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도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끌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제 1호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폐청산을 1위로 꼽은 거는 당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촛불 민심의 요구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국가라는 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국가 시스템 자체를 왜곡시키고 붕괴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인사, 그다음 예산 이걸 갖다 사유화했단 말이죠. 이걸 바로잡으라는 게 국민의 제1명령입니다. 그다음에 그것부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웬만하면 더 잘해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권을 갔어도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시스템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중에서 범법자만 처벌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좀 넓은 의미에서 이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아다. 이걸 갖다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근데 범법자만 가지고 얘기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곡된 구조라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 사람들 부당한 일 하다 나중에 메모는 남겨놨잖아. 최소한 이 정도의 저항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각 부서에서. 그랬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느냐. 자, 국정과제 1호는 역시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이 시기와 맞물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을 공개해서 적폐청산의 신호탄이냐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박수현 대변인은 이 일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이게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 박수현 대변인이 독자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고민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발표하는 게 옳으냐, 발표하지 않는 게 이제 시기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했었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국민들이 무척 많았던 거예요. 이게 이제 탄핵이 되고 어쨌든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했고 국정을 어떻게 했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권 정치적 입장이 틀려도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들어왔더니 뭐 11쪽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이제 박수현 그 고발한 거는 저는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는데 대통령 기록물은 이미 대통령 기록관은 다 넘어갔어요. 네. 청와대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청와대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거거든. 기록물 아니다. 일반물이다. 근데 일반물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공개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 하나 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과의 관계, 그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의 관계 이런 건 정말 국민들이 중요하게 궁금해하는 사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그런 오해가 있었어도 그런 인과관계를 밝혀줄 필요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면은
내용은 공개 안 했어요. 제목만 공개했고 제목하고 개요만 공개. 개요만 공개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다 넘겼죠. 그 정도 선이면은 적절하게 수위를 잘 지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좀 여기 미스터리가 있어요. 지금 이 청와대에서 그때 근무했던 모 전 수석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미 탄핵이라는 거는 예정돼 있던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헌재에서도 이제 파면될 게 사실은 이 본인만 그거를 예상을 못했지 다른 사람은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걸 국가안보실에 그 서류가 있던 캐비넷은 인턴이 이제 쓰던 책상이다 이러는데 청와대 인턴은 그런 서류에 접근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전에 근무했던 수석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이제 인턴들은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진실은 밝혀져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던 전 수석들은 다 없앴다. 이틀 전에 확인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서류가 어떻게 새 정부 초기에 11페이지밖에 없었다. 남긴 거라고는. 그리고 다 파쇄했다 이랬는데 어떻게 이게 발견됐는지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한 지 지금 2달이 지났고 또 청와대 대변인 얘기로는 이 문서는 발표 열흘 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열흘 동안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를 왜 모르냐고요. 지금 청와대 입장은 그것은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너무 미스테리가 많아요. 이건 분명히 밝혀야 돼요. 일단 뭐 국민들 알 권리 하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국민들이 알 권리를 정치인이 하면 그건 정치적인 겁니다. 저도 굉장히 호들갑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청와대가 굳이 왜 이게 나서는가? 사실 그 서류 발견됐으면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위원회에 넘깁니다. 자, 이거 한번 분석해봐라. 여기서 공개할 거 안 할 거 할 수 있는 거 일반 기록물 한번 해봐. 그럼 다 분리할 겁니다. 그럼 이 논란 휩싸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11일간 시간이 있었다면서요. 특히 이제 재판 관련된 내용을 청와대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진 않아요. 정모한다면 이런 내용이 있으면 검찰이 와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검찰에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런 논란 휩싸일 이유가 없는 정상이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마치 엄청난 범죄 문서를 대규모로 발견한 것처럼 발표하고 그것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몇 개 제목만 딱 발표하니까 내용 전체가 뭐 1000몇 건 뭐 이런 것이 전부 범죄 문서처럼 보이는 것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절차를 참고한 건 참고하고 대통령 기록물 있으면 넘기는 거고 그러면 될 건데 자꾸 호들갑 펴가지고 왜 정치적 쟁점의 중심에 청와대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청와대가 그 정치적 판단을 하고 그러면은 그 야당에서는 하나도 안 정치적인 비판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정치고 그런 식으로 정치적이다라고 비난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죠. 일단은 파쇄기 수십 개를 갖다 들여왔단 말이죠. 분쇄하고 분쇄해서 분쇄한 겁니다. 그리고 미처 분쇄 다 못한 거예요. 이거 국민이 알아야 되거든요. 왜? 이 사람들 왜 파쇄했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기록물들 옮기든지 아니면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밝힐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증거인멸을 한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제시했을 때 응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압수수색 영장 법원에서 발부한 겁니다. 재판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거 거부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이거를 좀 순수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가 없을 수가 없겠죠. 정치적 집단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리고 야당도 정치적 의도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런 걸 일정 정도 자락을 깔아놓고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이걸 한번 보세요. 탄핵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피고인 측은 자기 변호를 위해서 뭐를 했습니까? 자료를 완전히 다 인멸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은 당신들 국정농단 했다.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증거는 찾기가 무척 난감해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도 이쪽 저쪽 여러 가지 간접적 증거를 갖고 직접적 결과를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청와대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뭐 30년 동안 못 본다고 그러다가. 예, 30년. 근데 자료가 나왔는데 깜짝 놀랄 만한 자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보기에 야, 이 피고인과 이렇게 탄핵돼서 나간 사람들이 자기들 디펜스 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는데 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검찰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한 상당히 유의미한 서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청와대가 만약 이것을 그냥 덮어버린다면 청와대 또 하나 은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그렇기 덮으라는 때문에, 이야기가 예, 아니라 그렇기 만약 그런 위법적인 요소가 그래서 잠깐만요. 있었다면은 예. 검찰에 넘겨가요. 검찰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밟아가지고 정당한 그렇죠. 그래서-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자, 넘기면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가 그걸. 현재 그래서- 잠깐만 현재 발수 있어요, 이건. 검찰에서 어떻게 압수수색 있는데 영장을 아니, 청와대- 습니까 청와대에서 청와대 받으면 되죠, 했어요? 그거를. 아니, 예를 들어서 범죄 혐의가 청와대가 또 있어야지. 얘기해야지. 아니 그건 청와대에서 아니, 보겠다고 자료를. 그렇지. 아니,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청와대가 누르고 했다고 봐요. 뭐냐면 자 개헌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은 검찰에서 하기 위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요 과정에서 대변인이 조금
앞서 나가서 했을 수도 있고 조금 또 침착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 프로세스 자체는 무척 적법하고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우상호 전 대표 한 말이 네.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참 양심적이다.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수사 당국에 넘겨서 활용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호들갑 너무 떨지 말아라. 여론 몰이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나 우상호 전 대표가 상당히 이성적이라고 네.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정권과는 좀 다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40%의 지지율로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더 잘하고 더 보듬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공개해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뭐냐. 정치적인 하나의 힘을 청와대가 구사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청와대가 1년도 안 됐죠? 가장 힘이 셀 때예요. 그러면 청와대 대변인이 그날 한 거 보세요. 야당 대변인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청와대는 야당이 아닙니다. 야당 대변인도 완전히 군소 야당 대변인처럼 그렇게 흔들고 호들갑 떨고 과잉 제스처를 하고 쇼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쇼하지 않는 청와대를 모든 국민은 원해요. 네. 우상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1000건이 넘는 중요한 국가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을 밝힐 수 없고 자세한 것은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그럼 국민들이요. 지지층에서도 촛불 들고 날 거 도대체 뭔 문서냐. 근데 외교 안보 문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고 이제 이해를 해요. 외교안보는 볼 마음도 없어. 그런데 정무실에서 수석실에서 나왔고 민정수석실에서 나왔어? 거기 너희들도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니야? 왜 이걸 안 밝혀? 우병우가 만든 건데. 적절하게 이러이러한 개요의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밝혔잖아요. 그리고 네. 여기서 밝힌 이 수위는 글쎄 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가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아차 싶을 거예요. 솔직히. 이 논란 휩싸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번에 발표한 것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청와대 입장에서 유리하게 그런 것만 제목을 밝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이걸 접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내에서도 이게 더 이상 논란이 키워지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예, 선별적으로 발표해야지 그럼 1000건 넘는 걸 다 발표합니까? 그중에서 가장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다음에 사안과 분명하게 연관이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 알 권리를 선별을 하는 거지. 국민들 알 권리라는 이름하에 네. 본인들의 청와대 입장에서 유리한 걸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리고 지금 결국 이 초점은 이거 아니겠어요? 그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종의 역할을 하게 지시를 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판을 하는 중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로 그 부분에 매우 민감한 문제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터뜨리니까 사실은 보수 쪽에서 좀 너무 내놓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었던 거를 청와대가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 세 번째 발표는 안 하기로 했다. 거기에 모든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캐비닛 문서 공개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보는데 그렇게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무슨 대단한 무슨 스모킹 건 같은 게 들어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청와대에서 알고 그걸 직접 지시했다는 굉장히 강력한 정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요? 그러면 이거 그럴 걸 이렇게 공개를 했다면 진 교수하고 비슷한데 이미 특검에서 주장해 왔던 기소 내용하고 다 거의 겹칩니다. 겹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재판은 판사의 심증이기 때문에 판사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이 재판 보면은 이제 지금 뇌물죄가 결정적인 키워드 아닙니까? 그럼 뇌물죄는 대가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럼 10월 17일 이후에 추가 기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하나의 두 번째 키워드죠. 혐의 자체가 뭐 18가지인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추가를 해갖고 이제 구속기한을 연장을 했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는데 뭐가 나왔냐면 금감원 감사에서 면세점 추가 주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와 두산이 나왔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나와 두산도 대가성 있는 뇌물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에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추가 기소의 가능성이 나온 거예요. 10월 17일 넘겨서 구속기간 연장 2차 구속기간 간다라고 하는데 법조계 인사들이 한 60% 이상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여기서 스모킹 건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미 이걸 갖고 이제 퍼즐을 맞추는 와중인데
무척 결정적인데 이런 자료가 꽤 많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예. 정부는 이렇게 적폐청산을 1호 과제로 내세웠지만 화제의 키워드는 따로 있었습니다. 종일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를 차지할 만큼 관심이 뜨거웠던 군 복무 단축 계획입니다. 자, 안 원장님. 네. 군은 우리 안 원장님이 또 보온병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있잖아요. 보온병 아니만입니다. 아니, 탄피가 왜 탄착점에 있냔 말이야. 탄피가. 이해가 안 가지. 그때는 뭐 귀신에 쓰였는지 옆에 있었던 해병대 중령, 해병대 대위 다 같이 보면서 오 신기하다 그러고 있었다니까. 아니, 그리고- 아, 군복무 단축 가기 전에 이 얘기만 듣고 갈게요. 네. 어떤 상황이냐면 예. 자 북한서 쏜 폭탄입니다. 주민 이야기 하니까 네. 전부 다 울어서 딱 본 거예요. 보니까 그 뭐 언론사 이제 기자가 그럼 대표님 좀 들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대표님한테 자 들어서면서 이 말씀하시면 되는 이것이 어제 북한서 언론 탐피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몸이시네요. 이것이 어제 북한 쏜 폭탄입니다. 딱 하니까 난 이제 방송 기자라서 자막을 슈퍼를 넣으려면 이게 6, 7초가 필요합니다. 너무 짧아. 그래서 이 시간을 떼어주려고 옆에도 많이 황민아 보내셨구나. 의원 장관 크리스타 출신 출신 아니야? 포병 장교 출신. 그래서 네, 정과가 그래서 이제 포병이야. 이것이 북한서 쏜 폭탄입니다 하니까 내 시간이 부족해서 이건 몇 밀입니까? 딱 물어봤더니 황기나 아 이건 76.5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우리가 빠져나갔어. 우리가 빠져나갔는데 기자가 이제 찍으려고 우리 방송 카메라 그냥 빠져나간 다음에 우리 빠져나갔는데 이제 혼자 찍으려고 혼자 봤더니- 남으려고 지나간 주민한테 저기 아저씨 그 폭탄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딱 들으면서 에이 이거 폭탄 아니에요 이거 마오병이야 마오병. 보온병이라고. 보온병 보온병이 이러면서 그 사태 터져. 자, 군복무 18개월 단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군복무. 자, 군복무 18개월 단축은 우리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까요? 제가 당사자예요. 예. 저희 아들이 이제 내년에 군대를 가는데 엄마로서 참 안쓰럽죠. 저도 뭐 컨테이너 하나 얻어가지고 정말 그 앞에 입고 싶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이 이제 안보 상황이 굉장히 북한이 맨날 뭐 쏜다 만다 하니까 정말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8개월로 단축하는 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시 보수 엄마는 다르시네요. 아니 그래도 제가 나라 걱정은 아들도 걱정이지만 왜냐하면 18개월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이 이제 대통령 선거면 바로 오늘 뭐라고 했냐면 군복무 18개월 단축하겠다. 네. 이렇게 공약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안보라는 거는 네. 정치적인 표를 위한 결단이 아니라 진짜 안보적 결단인데 저는 이 18개월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것이 제가 많은 이제 그 군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돈의 문제다. 왜냐하면 모병제하고 징병제의 일종의 섞는 거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부사 간의 증가를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네. 또 세 번째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군에서 지금 첨단 장비화 되고 있잖아요. 네. 군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 수가 문제가 아니다 이러는데 네. 그런 기본적인 장비를 익히고 이러는데 18개월, 1년 반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북한이라는 아주 위험한 무핵무기를 가진 그 대상하고 맞대 있기 네. 때문에 전 좀 신중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사회에 있는 몇 가지 미신 중에 하나가 노동 시간이 길면 노동 효율성이 올라간다. 또 하나 국방 근무 시간이 길면은 국방력 안보가 강화된다. 이 두 개는 이제는 21세기 들어오면서 좀 바꿔야 할 미신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군인 수로 국방력을 따지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를테면 일본 자위대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우리보다 적거든요. 근데 거기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교 체제예요. 장교 체제고 사병 체제는 언제든지 이것을 전시 상황, 위급 상황에는 사병 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군의 안보 국방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부사관 체제, 장교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군 복무 기간은 길고 많은 그 군병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사병 체제의 맞춤형이었었는데 네. 기간 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려해 볼 시점이죠. 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부사관 체제하고 장교 체제로 넘어가고 첨단 장비화하는 체제로 넘어갈 때 국방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넘어가야지. 이 문제 때문에 역시 사병의 근무 기간을 계속 길게 놔둬야 된다. 이런 거는 미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찍 했어도 빠르지 않았을 그 정책이 좀 늦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자위대 얘기했잖아요. 맨날 우리 보고 감옥 가봤냐고 막 구박하는데 자위대 가봤어요? 안 가봤죠? 가봤잖아. 가봤죠. 저는 이제 2차례를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네네. 그 당시에 왜냐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막 이런 거를 취재를 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자위대를 많이 취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것이 스키가 그냥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스키는 그랬더니 여가 시간을 위한 거래. 전 또 뭐 스키를 타고 훈련을 하는 건지 알았어요. 그런 점에서 일본에서는 군사 강국으로 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정예부대 또 이제 전문적인 네. 사실 모병제로 일본이 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모병제의 예산을 보면 사실 이게 18개월부터 시작해서 모병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과 같은 유지를 하려면 우리가 33조를 국방 예산을 증액을 해야 돼요. 그리고 50만으로 줄여도 약 한 25, 6조. 자, 이거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한 게 육군 동원 전력 사령부를 창설을 하겠다. 이것도 또 돈이죠.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장을 과학화하고 예비 전력을 강화하겠다. 이거 현실성 있나요? 일단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게 군사력에 관한 그 노동집약적 사고 방식이죠. 네. 그게 참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직도 개발도상국 시절에 쌓았던 그 사고 방식에서도 안보 문제에서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현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에 예를 들어 휴전선에 가잖아요. 보초 쓸 때. 그런 생각, 거기 뭐하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서 있냔 말이에요. 무인 감시기만 있고 중앙센터가 있고 언제든지 신속 출동할 수 있는 군대만 딱 갖춰놓으면 편하게도 할 수 있는데 예. 사실 그런 것들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상당 부분 이게 좀 이상하게 개혁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뭐냐 우리가 인구가 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병력 자체가 충당이 안 돼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미 우리는 소수 정예화된 군대로 모습을 때가 된 변화가 거죠. 생물학적으로 강요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준비를 좀 빨리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북한에 대해서 뭐 병력이 좀 떨어진다고 뭐 병력 군사력이 밀리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은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북한을 월등히 앞서고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비대칭 전략으로 쉽게 말하는 이 불균형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사병 수를 줄인다, 병력 그다음에 복무 기간을 단축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군사력이 저하되거나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18개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이 전부터 전체가 주장해 왔었습니다. 실제 전쟁이 터졌을 때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퀘스천 마크를 가졌어요. 그래서 군을 부사관제 위주로 바꿔 나가야 된다. 궁극적으로 따지면 모병제로 가야 되지만 한국의 여건상 그건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돈입니다. 아까 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 17만 명 늘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5년 동안 28조가 듭니다. 28조. 현재 국방 예산 우리가 30조 좀 넘어요. 이 공무원 17만 명을 늘리는 그 예산을 정하겠다면 나는 부사관 증원에 투입하라 이거예요. 부사관하고 부사관 절반, 일반 사병 절반 정도 된다면은 전투력이 굉장히 비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일자를 창출하려면은 군에서 창출할 거. 특히 이제 우리 사병들 가운데서 PX병, 뭐 골프장, 뭐 관리병, 뭐 목욕탕 이런 이른바 꽃보직 이것을 민간인에게 위탁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를 창출하면 되는 거예요. 전환 복무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무슨 뭐 대체 복무제 이거 다 없애자 이거예요. 없애고 더 투입시켜서 기간을 좀 단축시키되 병력 자체가 전투력 있는 군대를 만들자. 그래서 국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국가안보에 돈 쓰면 누가 반대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군대를 좀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100대 과제 중 경제 분야의 국정 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였습니다. 그 해답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7,530원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만큼 파격적이란 얘기죠.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1,060원이 올랐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16.4%가 인상이 된 것이죠. 두 자릿수 인상률은 뭐 11년 만에 그리고 이제 수치로는 역대 최고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0원 이렇게 걸었다가 그래도 7,000 얼마대로 하니까 좀 약간 절충을 본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 정권 때만 해도 뭐 10%대였거든요. 평균 인상률이.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권 때 그게 5%대가 되고 박근혜 정권 때 조금 올랐어요. 7%대가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평균 밑으로 됐던 부분을 일거에 좀 만회하려다 보니까 좀 대폭 올라가는 측면이 있죠. 일단 이제 최저임금이 이렇게 이제 오르게 되면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느냐. 제가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하는 분이라든가 이제 그런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외국인 노동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사실은 과연 공장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그 아주 기로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 주는 주휴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합하면은 지금도 사실은 8,000원에서 9,000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7,530원 이 정도로 되면은 알바의 경우는 주휴수당까지 다 합하고 그러면 157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반 조그만 이런 치킨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평균 얻는 영업이익이 18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 치킨집 닫고 알바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뭐 알바다 이런 경우도 참 취약 계층이지만 우리야말로 취약 계층인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더 힘들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상당히 근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여론조사 한 걸 보니까 이제 영세 사업자들이 일부 이탈한 증후는 보여요. 그래갖고 이제 한 4%에서 5% 정도 지지율이 이제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안 오른 걸 비교하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로 이제 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 점진적으로 올리려고 했던 시동을 걸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그 임금조정위원회 27명 중에 15명이 찬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점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또 하나는 최인점 본부가 갑, 영세 자영업자가 파타임으로 하는 그 비정규직 근무자들이 이제 병인데 갑으로부터 입는 피해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급을 올리면서 영세 사업자들을 재정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무척 아주 초밀하게 금으로 좀 쳐놓을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운영 경비의 부담은 늘어나지만 갑이 부릴 수 있는 횡포를 줄임으로 인해서 그 이상을 상쇄할 수 있다. 이런 길을 좀 열어주는 것이 뒷작업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2002년, 6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2002년 같은 경우는 우리 외환위기 이제 경제가 완전히 추락했던 때예요. 그리고 2002년 되면 이제 복구하던 때이기 때문에 고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점이고요. 또 2006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세계 경제가 굉장히 화랑기였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기가 굉장히 세계 경제에 뜨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4점대 그 경제 성장률 보였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치를 가지고 뭐 비교하니까 높아졌다 이게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단 그 부작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문제입니다. 또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 전 부작용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왜 크냐?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게 단순 비교가 어려워요. 자,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21.4%입니다. OECD 평균이 14.8이에요. 독일은 10%밖에 안 돼요. 자영업자 비율이 일본 한 8.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영업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딴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최저임금 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 쓰는 겁니다. 자영업자도 어려워요. 사실 그분들도 그 어려운 사람들인데 영세 또 사업자지. 쓴 겁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그 자영업자들 가운데 40% 이상은 4대 보험 넣을 수가 없어요. 어려우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직격탄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임금을 이제 급속하게 올려주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모든 업종에서 나타나냐 하면은 주인들이 알바를 고용하는 시간을 줄여요.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미주리지에서 이 그레이터스라는 주지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최저시급을 오히려 올리는 거를 반대하는 법안에 이렇게 서명을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인다. 그리고 진보주의자들의 말과 현실은 다르다. 오히려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간다. 이거는 뭐 우리가 근데 다른 그런- 측에서 그런 할 수도 주장은 있겠지만 아니, 데이터. 그러니까 제 얘기가 끝난 뒤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직원 근무 시간을 축소하거나 해고에 이르고 있다.
이것이 또한 현실이에요. 이제 경제 효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을 뭐 떨어뜨리거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워싱턴 대하고 버클리 대가 각각 엇갈리는, 한쪽은 고용이 외려 늘어났다, 한쪽은 약간 줄었다인데 늘어난 폭하고 줄은 폭이 사실상 그 통계적으로 별 의미가 있는 그 대폭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재미를 본 게 독일의 경우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4.8%였던 실업률이 다음에 4.2%로 하락하고요. 가계 수입도 이제 8.8%가 늘어나면서 그 소비 증가까지 굉장히 선순환한 아주 좋은 거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클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걸 통해서 뭐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늘느냐. 사실 이걸로 통해 가지고 하는 액수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에 대한 굉장히 미미한 액수거든요. 네. 다만 이런 겁니다. 이걸로 뭐 고용이 느냐 추냐 이런 차원의 보다 고용의 양과 상관없이 고용의 질은 상당히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일자리가 4만 개가 없어지고 더 좋은 일자리가 5만 개가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사 그게 4만이든 4만3만이든 간에 고용의 질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측면이 있겠고, 우리나라는 사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이지. 최고임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최저임금이다 그러면 만약에 10,000원이 최저임금이다 그러면 10,000원 주는 데 없어요. 다 12,000원, 13,000원, 14,000원 주고 10,000원 줄 때는 10,000원 못 줄 거면 너희들 장사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라는 거죠. 네. 근데 독일의 경우는 고용의 질이 늘어났다.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고용의 질이 높아지질 않았어요. 일본의 경우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2020년에는 시급 말하자면 1,000엔 시대, 만원 시대를 목표로 해가지고 특히 아베가 돈을 막 쫙쫙 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있냐면 일본에 지난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후리터라는 새로운 조어가 생겼어요. 예. 후리 아르바이터라고 해가지고 일본식 말인데 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뭐 여기서 50엔 준다고 하면 여기로 옮기고 100엔 준다고 하면 저기로 옮기고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는 정말 알바의 프리랜서가 된 거예요. 정직원이 안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일본 경제는 엄청 호황이에요. 근데 이른바 후리 아르바이트를 했던 인생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가요. 일을 못 배웠으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의 유학생들이라든가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좋은 회사에 지금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도 다른 나라 예를 봐도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 됐죠. 그리고 또 남미의 여러 나라도 안 된 거예요. 똑같은 정책을 했는데 일본도 보세요. 고용의 질 택도 없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산업 구조 조정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왜 외국인들을 쓰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임금으로만 유지되는 산업인 거예요, 그게. 그게 사실 오래 유지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좀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프리터 적도는 좀 다르거든요. 이게 모든 청년이 그런 거 아니고 뭐 청년들 중에 어떤 일부는 뭐냐, 정규직에 충분히 취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을 안 하고 이걸로 하면서 자기 생활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라이프, 네. 그다음에 워크 밸런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제 포스트 모던한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전체 젊은이를 대변하지는 않는 그런 형태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일본에서 즐기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달관 세대예요. 욕심 안 부리고 해외여행 안 가, 해외 유학 안 가, 차도 안 사, 조용히 살겠다. 결혼도 안 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 사회가 활성화되려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프리터족이라는 게 네. 정의 자체가 그냥 이른바 정규직 취직이 돼서 알바를 안 하는 애들이 아니라, 알바를 하는 애들이 아니라 정규직 취직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포기하고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아르바이트로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삶을 하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일본 젊은이들의 전체가 아니라 그중에 어떤 일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런 애들 아주 나타나고 일부고 있어요. 일본의 젊은이들도 다 번듯한 직장에 가기 위해서 이 혼가츠라고 해서 결혼하는 활동도 필요하지만 그 취직 활동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알바로 인생 끝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통계적으로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됐다 안 됐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 최저 생계비를 올린 걸 갖고 사실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안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6,500원 받았을 때 8시간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120만 원 못 받습니다. 120만 원 받는 분들이 그럼 밥값, 차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삼겹살 회식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1,000원도 올라갔을 때는 그게 한 150만 원 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삼겹살 회식 한 번도 못 할 거 한 번 하고 내가 삼각김밥 먹지 않고 6,000원짜리 밥을 먹고 싶은 꿈 이런 것이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난 시뮬레이션 어느 정도 좀 돼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최저 소득층, 최저 생계층에서는 올라가는 만큼 소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어려운 분들 뭐 임금 올려준다는 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뭐 반대해서 국가 정책이 또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분들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안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대해서 결국 이제 정책의 효율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란 이론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증된 만은 아직 없어요. 없기 때문에 실증된 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현재 임금 소득 대한민국 전체 5천만 명 가운데서 이제 근로자들 임금 소득이 약 550조예요. 550조인데 지금 여기서 1,000원을 올리면은 약 10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550조 임금 가운데서 10조가 늘어났다 해서 엄청나게 무슨 국가 성장에 뭐 큰 도움이 되냐 이건 아닌 거예요. 단지 이제 이건 소득 주도 성장 이론이 아니라 사실 분배 이론인 겁니다. 이것은 분배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이 나왔을 때 피해 규모에 대한 것도 시뮬레이션 해봐야 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 뭐 돈으로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이 결국은 세금이고 먼저 나중에 뭐 증세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개인 기업의 임금을 국가가 언제까지 보상해 줄 수 있을 것이냐. 한두 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제도예요.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 그만큼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사태가 예. 급박하다는 얘기겠죠. 네. 특히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른바 에코 세대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연령대에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인구 절벽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은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 맞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안 원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액수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맞아요 그 말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분 이렇게 들어온 돈은 올린 돈은 대부분 다 내수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효과가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 액수가 크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이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시적인 틀이고 그중에 이게 일부죠. 일부라는 거지 이걸로 무슨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아까 갑, 을, 병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면 솔직히 말하면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라든 이런 분들도 알바 돈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주고 싶죠.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위에서 뜯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 사람들이 얘들을 뜯어가던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공정거래 있잖아요. 그만 공정한 거래 질서를 갖다 바로 잡는 거라든지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이런 전반적인 것이 장기적으로는 소득 증대로 나타나고 그것이 경제 성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론이지. 이것만 하려면 단항 때 가지고 이거로 몇 % 오를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추진하겠다는 거죠? 자, 3조의 돈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영세 사업자라든가 이걸 직접 주는 적이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가 아주 독특하고도 아주 정말 세계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인 시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과연 이것이 우리 동네에 정말 그 가난하고 조그만 치킨집 사장님한테 그 지원이 갈 수 있겠는가? 못 가요. 4대 보험 사업장에게 가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이런 거를. 이런 간극을 어떻게 메우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정말 마크롱이 하는 식으로 오히려 3조라는 돈을 직업 훈련을 위해서 저는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의 이 3조라는 돈을 지속 가능하게 우리 세금에서 계속 해마다 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번에는 3조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2020년에 이 통계에 따르면은 그때 가서 이제 물가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얼마를 우리 세금에서 내야 되냐. 저도 참 놀랐는데 2020년에는 81조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명 부자 증세를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안에 해당하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뭐 초대기업, 초고소득층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물론 구체화는 아닙니다. 거론되고 있는 것은 뭐 초고소득자. 초고 이익을 거두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인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은 법인세에서는 최고 가표 구간이 200억 원 초과예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법인세 22%입니다. 전체 이익의 25% 세금 내는데 이 구간 위에다가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법인세를 3% 인상해서 25%를 부과하겠다. 네. 이거고요. 이럴 경우에 추가로 걷게 되는 세금이 약 3조 3천억에 4천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는 현재 최고 과표 구간이 1년 소득이 5억 이상인데 그럴 경우 현재 40%예요. 네네. 세금이. 그런데 이것을 2%를 높여서 42%로 하겠다. 이제 이럴 경우에 추가로 거치는 세금이 한 4천억 뭐 정도. 이래서 이제 전체 합치면 3조 한 7천억, 8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세를 이번에 보니까 무척 소극적으로 던졌어요. 근데 지난 대선 때 보면 홍준표 후보, 당시 후보만 빼놓고 나머지 후보들은 다 얘기했어요. 중부담, 중복질 다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세금이란 게 이런 거에 간단하게 얘기해서 공구입니다. 공구. 공동구매예요. 맞아요. 내가 혼자 개인 보험 좀 책임지려고 하게 되면 월 한 10만 원 들어갈 거를 국가가 쭉 함께 걷어갖고 하게 되면 한 3만 원만 걷어도 되는 왜냐면 공동구매하니까. 그래서 세금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내 돈 정부가 뜯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0만 원 주고 살 거를 3만 원 주고 산다. 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증세 부분을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과표 구간 하나 신설한다라고 하는 것도 나는 부자 증세라고 하는 표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냥 과표 구간 신설해요. 그리고 원래 그 커뮤니티 무슨 모임들 하잖아요. 모임 갖고 우리 한 10명 회원이 있어요. 자, 오늘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서 10,000원씩 걷는 거는 기본 걷는 거거든요. 그건 간접세예요. 다 누구나 내는 거야, 똑같이. 그런데 우리 그 남MC처럼 돈 많이 걷는 사람들은 야, 10,000원씩 냈으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또 10,000원씩 추가로 걷자. 이러면 수입 적은 사람들한테 욕 먹습니다. 네. 나머지는 그러면 동네 조그만 조기 축구에 배드민턴에서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내는 거예요. 예. 그게 커뮤니티 기본 정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과표관 신설해서 예.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내고 이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예. 증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 그래요. 저도 지금 100% 공감하는 게 부자 증세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부적절해요. 예. 이게 적대감을 자꾸만 가져와요. 그렇죠. 계급 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억울하고. 그래서 아니 난 부자 증세 그럼 좋아해. 내가 부자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용어를 네. 일부러 아마도 이제 쉽게 말 세금을 올림으로써 받게 저항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를 했는데 저는 이 용어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회가 거고요. 자꾸 갈등으로 또는 이제 된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맞아요. 진짜 사회를 갈등을 모으는 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과정이 좀 석연치가 않아요. 정말 갑작스럽습니다. 자, 100대 과제, 국정 100대 과제를 발표를 했어요. 197페이지가 100대 과제 내용이고 재원 조달은 3페이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을 받은 겁니다. 아니 178조가 필요한데 무슨 돈으로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다음날 야 증세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면서 부랴부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증세는 정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이제 복지 부분에서 따진다면은 한국은 사실 이제 유럽형 발전 모델과 미국형 발전 모델이 있어요. 유럽형 발전 모델은 고부담 고복지입니다. 우리는 미국형 발전 모델을 입수를 해서 그걸 쓰고 있어요. 저부담 저복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세금 많이 안 됩니다. 담세율이 낮아요. 그만큼 복지가 작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도 야 어느 정도 복지를 좀 많이 내더라도 복지를 받아야 될 게 아니냐 하다 보니까 이제 중부담 중복지가 나온 거예요. 그럼 중부담을 한다.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 사회적 합의를 몰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회적 합의는 뭐냐? 증세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썬뜻 뭐 하니까 뚝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는 곧 뭐 구체적인 안을 내겠다. 이 과정보다는 정말 갑자기 하려 하지 말고 좀 단계 스텝 바이 스텝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분위기도 좋은 게 후보들이 다 증세하자 그랬잖아요. 네. 하나 이제 이런 겁니다.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냐면 이런 거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교육비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교육의 효율이 있느냐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내 돈을 들여서 내 아이를 내가 잘 키워서 그 덕을 나만 보겠다라는 게 사교육의 이념이고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워서 그 덕을 우리 함께 보자는 공교육인데 사실 만약에 이 공교육의 이념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교육비의 절반 가지고도 지금 학교에 뭡니까 수영장 짓고 다 하고도 남아요. 3분의 1만 있어도 돼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각종 사보험들인데 그 시장이 뭐 200조라 그러거든요. 이거 내 문제를 내 돈 내서 그래서 그 덕을 나만 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돈을 내서 그 혜택을 우리 같이 보자라고 하면은 문제 사회적 해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패러다임의 전환에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정부에서 설득을 해야 돼요. 이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당신들 그거 원하지 않느냐? 그럼 돈 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참 진 교수 말씀하신 거 사회적인 공동 해결이라든가 뭐 공동 구매
참 아름답죠. 이상적이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나 세금 다 내겠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국민들 중에 48%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요. 우리 국민이.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에요. 세금이라는 건 원래 개세주의가 있어요. 만약에 150만 원을 받는 사람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 3천만 원 정도면 사실 세금 안 내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세금을 내라, 안 내던 세금을 내라 할 때 그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증세만큼 강력한 저항이 있는 제도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지율에도 굉장히 그렇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에서도 이 최저 임금을 올린 주, 이건 주마다 이제 주 법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말하자면은 민주당 정권이 주지사가 있는 경우는 최저 임금을 올렸어요. 근데 공화당 정권이 있는 이 주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거는 누가 옳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 임금이 사실은 정치적인 결단의 하나의 이 색채를 띠는 거예요. 어느 정권도 여당이 세금 올리겠다고 해갖고 정치적으로 성공한 정당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증세하자라고 하는 것을 선거 때는 다 좋게 얘기하지만 막상 정권을 잡으면 증세 얘기를 꺼내질 못해요.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지금 그 여소야대 전국이에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과반수 이상 정도로 획득해야지 국정 수행의 동력을 갖고 가는데 내년까지는 사실 이 정부는 증세 얘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안 하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원래. 현실입니다. 네. 이제 저는 그 증세 문제를 얘기할 때 이런 기존의 이 패러다임에서 조금 좀 방향 전환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국민들이 왜 증세에 동의하지 않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세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정확한 계산을 국가가 해주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 지출 구조가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국가 공무원은 우리 세금을 떼먹는 인간들. 우리 돈은 눈먼 돈, 엉뚱한 데 쓰이고 있는 눈먼 돈, 예. 돈으로 마구 뜯어먹히는 돈. 예.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가져야 될 의지는 뭐냐면 도둑질하는 돈 막자, 세는 돈 막자. 예. 그 특수활동비 이런 거 다 영수증 갖고 쓰자. 예. 8천억을 갖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돈 정리하자.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예. 그러니 우리 돈은 이제는 낭비가 안 되네. 그리고 낭비가 안 되고 1% 걷었을 때 어떤 혜택이 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라고 보는 거예요. 정부가 세출 절감을 한 노력을 기본적으로 해서 제일 공신력을 중요해요, 얻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국민들이 권력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불신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세계 전체 여러 국가들을 해볼 때 식민지 경험을 했던 국가들이 네. 굉장히 중앙 권력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불신이 커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세금을 가장 안 내고 숨기고 한 나라가 그리스거든요. 그리스에서는 세금을 안 낸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연구해봐. 왜 그리스는 유럽의 국가들은 왜 이러냐 했더니 그리스는 터키차에서 몇백 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뺏겨먹었구나. 뺏기면 그러니까 내 세금은 처음부터 저 나쁜 중앙 권력에 있는 이민족 이런 사람들이 그냥 착취해 간다고 믿기 때문에 세금의 거부감이 굉장히 커요. 어느 정도까지 크냐면 그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세금 조사를 한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부유층과 아닌 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하도 허위 신고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자 풀지향에 있는 사람 집은 세금 때리겠다 하니까는 그 조사한다고 발표한 순간 그 나라에 있던 그 잔디색 보면 장판이 다 동나버린 거야. 왜? 풀지향을 덮어버린 거라. 잠지처럼 보여. 항공차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권력이 중앙 권력 불신 없어야 되는 거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럼요. 이게 원칙, 국민 개세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확히 46.5%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박근혜 전 네. 정권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그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복지를 세금을 걷어서 하느냐. 국가 재정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다 웃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서민층, 그다음에 중산층에는 전혀 세금 부담을 주지 않겠다. 네.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오히려 2천억대의
대기업, 초대기업, 5억 원 이상의 초초리치 세금 걷어서 안 하고 국가 재정으로 하겠다는 박근혜 전 정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되죠. 그럼요. 우리 다 지금 웃었잖아요. 솔직해지자고요. 이분들도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못 한단 말이죠. 왜 그 얘기를 못 하느냐. 이제 아마 또 선거 때문인 것 같아요. 선거 때, 선거가 제일 그래서 커요. 저는 이 정부가 그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 절대로 중산층이나 서민층한테 세금 안 물리겠다, 안 물리겠다, 안 물리겠다. 네. 이거 거짓말이 돼요, 결국.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그거 수도 하지 있죠. 말라는 거죠. 왜 그걸 강조하냔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마지막으로 해보죠. 선거에 이겨도 실패한 정권이 있을 수 있고요. 선거에 져도 성공한 정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선거를 해가지고 지금 자기 정권을 잡았잖아요. 라고 한다면 다음 선거 이길 생각하기보다도 이 정권 끝났을 때 어떤 정권으로, 실패한 정권으로 기업될 것이냐 아니면 성공한 정권으로 기업될 것이냐, 네. 그걸 기준으로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자, 최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역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일단은 신규 원전 다시 짓지 않겠다. 그러니까 새 원전을 새로 짓지 않겠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원전들 이게 수명이 다하게 되면 우리 10년씩, 20년씩 더 연장했었잖아요. 그거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지금 신규로 지어지고 있는 거 있어요. 네. 2기가 지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계속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겠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너지 정책의 그 전략적인 목표를 갖다 제시했고, 네. 두 번째로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내에서도 원전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 타당한 걸까요? 지금은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선동적인 그 생각 아래, 그다음에 정치적인 결단을 이 원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는 그 원인이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였어요. 그런 점에서 현실과 사실이 어떤 건가, 네. 전문가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또 그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야죠. 이런 거죠. 흔히 그런 말 했습니다. 비행기와 더불어서 추락도 같이 발명된 거다. 원전과 더불어서 사고도 같이 발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스 플랭크 그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444기의 원자로가 있는데 확률을 갖다 보니까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한 번 정도는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멜트다운이라고 하죠. 한 번이 너무 큰 거죠. 그렇죠. 근데 체르노빌 때도 특히 너무 크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떠냐면 원전 반경 30km 안에 380만 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그 밀집도가, 인구 밀집도가 뭐 수배, 몇십 배가 높단 말이죠. 후쿠시마 같은 경우가 반경 30km 이내 17만 명이 살았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으로 꼽힌 게 후쿠시마의 그 4기였습니다. 그런데 원전의 사고로 자꾸만 원전 안에서 고장난 사고, 이거로만 원전 사고를 보면 안 됩니다. 원전은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가 날 수 있고, 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원전은 무슨 원인으로 사고가 났든지 간에 그것은 사고입니다. 전혀 예측하지도 않았던 그 쓰나미로 인해 갖고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저는 일본은 무척 대응을 잘했다고 보는데, 지금 시점의 기준, 2011년 시점의 기준으로 다도는 상태에서 원전의 안전도에 대해서 다시 측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전은 사고가 나면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작년에 5.8 경주 지진을 경험을 했잖아요. 계기 지진 그랬잖아요. 5.1인데 5.8이 났어요. 그러면 한수원이나 우리나라 원자력 사업에 종사하는 원자력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지진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 하에서 우리나라 원전을 일시 중지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새로 만들어진 안전성 진단에 근거해서 평가하면서 열 것이냐 말 것이냐, 일본은 50개 중에 17개가 떨어졌다니까요. 근데 이 일을 그때 사실은 안전 불감증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산을 해보면 네. 경주 대지진 났을 때 일단은 중지했을 거다. 자,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고 최근에 일어난 가장 큰 사고였죠. 원자력 관련해서는.
그걸로 원전을 다 셧다운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가정집에서 전기료가 20%, 산업용은 30%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베 정권 들어와 가지고 다시 원자력을 가동합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원자력을 20에서 22% 발전력 유지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폭파된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것은 없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후쿠시마는 그 지진이 났던 진앙기에서 182km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더 가까운 오나가와 원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가까운 곳은? 더 가까운 곳에 이제 그 이유는 뭐였냐? 기본적으로 부지고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오나가와 원전은 부지고가 한 14.7m였고 여기 후쿠시마는 10m였어요. 그러니까 부지가 높은 데 있었기 때문에 쓰나미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제 원자력이 100% 안전하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원자력에서는 과도하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쓰리마일 섬에서 처음 그 방사성 누출이 됐어요. 그리고 체르노빌 터졌습니다. 후쿠시마 터졌어요. 지금까지 원전 사고의 원인은 다 틀려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원전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이 집안이 낮은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그 집안이 낮은 곳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면 거기다 짓지 말았어야죠. 그거 질 때도 완벽하게 안전하다 그랬어요. 이게요. 자, 비행기 한번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걸어가면은 매우 안전합니다. 교통수단이라도. 그렇지만 우리 비행기를 포기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시각에 따라 틀립니다만 우리가 원자력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좀 시각은 좀 벗어날 필요는 있다 자, 이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비행기 운전을 직접 하시는 신 교수님. 어떤 사회는 그 확률을 갖다 위험을 안고 살아가자. 오케이. 왜? 그거 안고 살아가도 다른 메리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사회가 있는 거하고 어떤 사회에서는 우리는 그런 위험을 갖다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원전에서 떨어져 나가자. 사회적 합의가 다른 거예요. 지금 하자는 게 그건데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냐. 밀집도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비행기 사고를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규모의 사고가 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원전의 그 모범 국가예요. 그리고 이 원전 기술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가들이 또 포진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원전을 고리 일기 원자력발전 만들 때는 솔직히 말해서 웨스팅하우스 기술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은 원전 설계, 건설, 감리, 관리 세계 넘버 원입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에 우리가 4세대 원자력을 만들었어요. 소형입니다. 아주 소형은.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해요. 이건 우리가 최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형 원전 원전을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는 원전 마피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이게. 식으로 뭐라고 아니 하면 그게 안 아니고 되지. 이게 뭐냐면 잠깐만요. 대한민국 공직 사회 중에서 가장 부패가 많은 곳이 한선입니다. 기억들 하시잖아요. 원전 마피아들이 새로운 제품이라고 하면서 이 부품 교체할 때 중고 제품 넣어갖고 바닥 그러면 그건 문제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이번에 400명 그 교수들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성명서 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원전 전공을 하는 교수들이 원전 반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10%도 안 나옵니다. 왜? 원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면 수주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실 원자력이라는 게 에너지 전체 산업 속에서는 하향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여기 투자를 안 합니다. 발을 빼고 있죠. 발을 빼고 있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뭐 두각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에 관한 얘기거든요. 가장 위험한 게 전문가한테 맡기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전문가라고 하면 원자 핵공학 그 사람들은 거기 법벌이가 걸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전체적인 공익적인 판단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전문가가 공익적인 판단을 못 한다는 그래서 이유가 독일 어딨어요? 같은 경우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이른바 그쪽 전문가뿐 아니라 이쪽의 시민 단체부터 환경 단체부터 이 모든 세력들이 함께 나서 토의를 해서 거기서 얻어진 사회적 합의로 탈원전 전략을 결정한 거죠. 이제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쓸 때는 한 시간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탈원전 정책을 쓴다면 원전의 안전성 매우 중요합니다. 고려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기후 협약 가입을 했어요. 여기에 관련 우리가 37% 2030년까지 줄여야 됩니다.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할 것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온실가스 문제를 가장 피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거의 가장 큰 대안이 원자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kWh를 만들 때 그 온실가스 생긴 비율을 보면 석탄이 991이에요. 태양력도 40, 60 정도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은 10이에요. 그러니까 파리 기후 조약을 생각한다면 원자력이 가장
오히려 좋은 에너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마저도 청정 전력 계획을 세우면서 원자력을 넣었어요. 원자력은 미국 에너지 장관도 이야기합니다. 에너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원자력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한 포트폴리오 한 파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나라는 그 예컨대 영국하고 아마 프랑스 정도 그 두 나라를 빼게 되면 나머지는 다 이제 탈원전 쪽으로 나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프랑스에서도 좀 탈원전 쪽으로 나가는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에 폐기했고 거대한 탈원전의 흐름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좀 유럽엔 수십 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원자력을 쓰지 않기로 한 나라가 6개 국가예요. 수십 개 가운데 6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 트렌드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야 될 것은 탈원전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른바 석탄 원료, 화석 원료와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 정책은 맞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현재 원자력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70%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원자력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도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려면 원자력 비중이 당연히 줄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50% 정도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원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방향은 맞습니다. 원자력의 최종적인 에너지원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과정에서 가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이고 다 인정을 하는 추세예요. 근데 지금 이 원전 이거는 우리의 생활 그다음에 현실의 문제예요. 대만도 2025년까지 원전 가동 제로를 목표로 했지만은 이 여름철에 전력 수요가 너무 엄청나고 또 이것을 대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가동을 승인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원전이라는 것은 얼마 전에 환경진보의 마이클 셀린버그 대표가 이야기를 한 대로 에너지 레인보우, 그러니까 다양한 에너지를 다 활용을 하면서 그때그때 가서 대처하라. 이것이 지금 세계 현상입니다. 대만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기사를 또 잘못 써요. 탈원전의 실패 정책이라 그러면서 2개가 가동되는데 그걸 탈원전 정책에 실패 이렇게 기사 썼거든요. 그게 아니고 6개를 2025년까지 닫기로 했는데 원전 원래 봄, 가을에는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수요가 많고 겨울에 수요가 많으니까 그때 다시 돌려요. 2개를 정비하고 점검을 하다가 다시 돌린 거예요. 근데 그걸 탈원전 정책으로부터 실패 이러고 보도를 하는 거야. 이럴 정도로 우리 원전과 관련된 잘못된 보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전은 줄여나가는 추세다. 지금 뭐 탈원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가 하면 환경 때문에 이제 댐은 더 이상 뭐 짓지 않는 분위기고 거기다 대고 이제 석탄을 때우는 화력발전소도 점점 줄여서 없애겠다고 그러고 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 이거 전기세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세는 당연히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원전의 비용이라는 건 지금 당장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기보다도 나중에 이게 끝난 다음에 재처리 내지는 폐기물 이런 문제 때문에 드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원전을 운영하는 데서는 계산이 안 돼요. 계산 안 넣죠. 이것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원전은 싸니까 이걸 갖다 당장 LNG로 고치거나 아니면 석탄을 고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는데. 아니 이건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서민들 가정이나 아니면 공장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 사회 합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싸고 건강 해치는 걸 먹을래? 아니면 조금 돈이 더 들지만 좀 안전한 음식을 먹을래? 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싼 에너지를 써왔는데 이제부터 조금 더 돈을 내가지고 좀 안전한 에너지를 쓰자. 이쪽으로 좀 사회적 합의를 하자라는 게 이번 제안의 특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 원전에 대한 찬반을 물을 때 그런 장단점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원전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하면 일단 안전부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전기값은 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원자력의 비중이 낮았어요. 그런데도 일반 가정에서 20%, 산업계에서는 30%가 인상. 한 번에요? 그렇죠.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후장대 산업들, 또 포철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값싼 전기료 때문이었어요. 사실 일본의 유명한 도레이의 탄소화학 공장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왜? 일본의 전기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전기로는. 근데 그런 영향과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제 현실화해서 탈원전을 하게 되면은 11조라는 예산이 필요해요. 한전이 지난해 도시 내 사람이 사는 그 가구에 보면 한 달간 평균 전기요금이 53,000원이에요. 근데 전기요금이 만약에 이제 20% 정도 오른다면 65,000원 정도를 내야 되고요. 또 이제 산업용 전기의 경우는 산업용 전기에는 굉장히 많은 혜택
혜택을 주는데 결국 산업용 전기의 값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또 물가의 부담으로 오게 되고 이게 빙빙 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석유 값이 가장 싸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근데 전문가들도 한 $100까지는 충분히 오를 여력이 있다. 이럴 경우는 더 비싼 전기세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부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기값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때 오릅니다. 지금 원전을 기존에 가동했던 거 하나 닫았죠. 그럼 전체 우리 전기 생산량의 1%에 해당하는 걸 닫습니다. 이거를 내일 당장 이 정권 내에 10개를 확 닫지 못해요. 하나씩 둘씩 내려가면서 닫는데 전기요금은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 유럽의 같은 경우는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을 동시에 같이 닫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재생에너지도 발전을 시키지만 제일 중요한 거 수요 관리에 들어갑니다. 수요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전기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기술을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전을 닫으니까 내년에 당장 전기세 올라갑니다? 절대 안 올라가요. 그리고 원전을 앞으로 5년 동안 10개 정도 닫는 동안에 수요 관리를 통해서 전기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율을 4%에서 7%, 8%, 독일이 이거 25%까지 올리는데 15년 걸렸거든요. 그렇게 올리게 되면은 맞아서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높아지지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정용 전기 쓰는 게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80% 이상이 산업용, 상업용이거든요. 이거 올린다고 해서 벼랑 안에 50% 전기료 올리고 100% 올리고 그러지 않거든요. 네. 10%, 20% 올리는데 뭐냐면 지금 산업용 전기세가 싸니까 엄청난 낭비들을 해대요. OECD 국가 대비의 가정용 전기 소모량은 높지가 않은데 산업용, 상업용 전기 소모량은 OECD 국가에 비해서 턱없이 높아요. 왜? 싸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뭐를 해야 되냐면 전기 기술을 개발해갖고 효율성 높이는 것도 높이는 거지만 누진세 적용을 불법적으로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용 전기세는 오히려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그런 국가 정책은 굉장히 선의에 의존한 국가 정책이에요. 그럼 국가 정책이 악지로 운영되는 거 근데 같아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현실을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요.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올 수가 있었어요. 프랑스가 전기가 굉장히 쌉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원자력을 70% 이상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2년 노무현 정권 하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신규 건설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LNG로 대체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LNG가 비싸니까 LNG의 수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향이 언제 나다. 10년 후 2011년에 우리나라 대란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셧다운이 돼버렸어요. 2011년에. 그게 바로 원자력을 더 이상 건설하지 않고 LNG를 만들려고 했는데 LNG 수익성이 안 되니까는 LNG 건설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유럽은 다 전기에 비해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망 고립 문제. 독일에서 힘들면 프랑스에서 사오면 되는 거, 폴란드에서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올 데가 없어요. 우리는 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해서 전기세 부분과 맞물려서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거예요. 외부 영향도 많이 받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국가 안보적 에너지 이제 안보 문제까지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 맞죠? 겁니다. 이른바 이제 그게 전력망 고립이잖아요. 유럽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에너지 정책이다라는 건 원전 하나만 달랑 놓고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고려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원전을 짓게 되잖아요. 근데 원전은 거기 있지만 실제로 전기를 쓰는 건 주로 서울 쪽이란 말이죠. 그럼 굉장히 고압선 건설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미량과 같은 사태도 나고 전기료가 오르느냐 마르냐 이런 것들 우리 국민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렇죠. 예컨대 솔직히 말하면 까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신재생 에너지가 당장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조금 더 낼 수 있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몇 배가 오를 거다 이거 거짓말이고 외국 같은 경우에 봐도 이렇게 요금이 엄청나게 오르거나 그런 일들은 없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 보세요. 22년이 벌써 탈원전이란 말이죠. 30년대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45%, 46%예요. 그 다음에 2050년에는 100% 신재생 에너지 대체가 가능하다는 게 지금 시나리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구 선진국에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앉아가지고 계속 원전 짓고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시대를 갖다 대처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시장에다가도 어떤 시그널을 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나라마다
특성이 있어요. 프랑스는 원자력 중심으로 간 나라고 또 독일은 독일의 상황대로 말하자면은 탈원전을 했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있어요. 지난해에 우리가 전기 대란이 있어가지고 난리였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 전기값을 깎아줬어요. 그때 그 깎아준 가격은 지금 우리가 LNG라든가 신재생에너지를 쓸 때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가격이에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환호했어요. 이건 뭐냐면 한 가구의 개개인의 문제예요. 두 번째, 점점 더 우리가 삶에 있어서 풍요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아끼고 왜 이렇게 쪼들리고 저는 그런 발상의 전환도 할 필요가 있어요. 효율성이라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아니 제 얘기를 네. 좀 아까 들었잖아요. 가소비가 아니라 에너지는 사실은 저축이 가능한 것이고 또 그 에너지의 비축이 굉장히 국가 안보를 비롯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높은 계산서와 그다음에 전기를 아껴 써라. 에너지는 아끼긴 해야 되지만은 지금 서민들이나 우리 삶에 있어서 전기를 쓰는 것도 생활 수준의 향상이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료 계산할 때 원전 전기를 좀 제대로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원전 전기에서 자 고준위 폐기물, 그다음 방사성 물질 오염, 원전 사고 위험, 사회적 갈등 비용 이런 걸 해갖고 거기다가 원전 전기에다가 합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전이 결코 싼 전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타산을 하고 계상을 하면서 원전 전기가 이런 위험성까지 다 감안하면 이 정도일 때 자,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1330원인데 15년 만에 170원이 됐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 겁니까? 이렇게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정보를 노출시켜 줄 필요가 하나 있고 한 15년 전, 10년 전에 삼성이 뛰어들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에. 이게 국가에서 장려하지 않으니까 삼성이 발을 빼요. 슬그머니. 예, 슬그머니 발을 빼요. 그래갖고 지금 중국은 원전도 많이 건설하지만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거의 세계 최강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 정책이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각 국가마다 원자력 발전소 필요성이 있으면 만드는 겁니다. 국가 사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직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폐지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하고 나머지는 뭘로 떼웁니까? LNG로 37% 떼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LNG 37% 떼우는 순간 이른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49가 생기는 거예요. 원자력 10밖에 안 생겨요. 그러면 현재 LNG로 37%를 한다면 우리가 파리 기후 조약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맹점이기 때문에 고려를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탈원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당장 두 보수 야당만 해도 정책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저는 일단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구당 얼마가 오르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어떤 추이로 가게 되는지 정확한 계산서를 줘야 돼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 공사를 이렇게 중단을 하면서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시민단체의 그 뭐 어떤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해서 다양한 에너지원을 갖고 우리가 다양한 길로 우리의 국가의 안정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에너지 쓴다라는 건 그냥 현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방향이라는 거죠. 네. 전체적인 방향은 원전을 없애고 그다음에 그 탄소가스 배출하는 에너지원이 아니라 친환경 생태 에너지 쪽으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아니 그냥 식품 먹을래? 아니면 친환경 식품 먹을래? 그 돈을 조금 더 들여야 되는 겁니다. 친환경 식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건 제일 큰 게 뭐였었냐면 원전 정책에 대한 신화였습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이제는 좀 공개해서 원전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이 에너지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비용이 있더라도 이제는 정부 사이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료를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정확하게 판단해서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저도 뭐 그건 똑같은 생각인데 이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100년 대계 정책입니다. 5년 내에 모든 걸 이루겠다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독일만 해도 20년 이상 걸렸고요. 네. 스위스는 33년 걸렸어요. 국민투표를 5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 대기관은 역시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선거 고향이기 때문에 5년 내에 하겠다가 아니라 국회에서 정말 전문가를 데려놓고 공청회 열면서 국회에서 합의를 끌어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